안녕하십니까. 저는 방금 소개를 받은 KT의 클라우드 사업 담당 김성입니다. 반갑습니다. 금일은 디지털 뉴딜 시대의 KT 클라우드의 역할과 비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한 50분 정도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사실 클라우드라는 것이 굉장히 기술 집약적인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해를 하시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항목인데, 오늘 제가 좀 이 어려운 기술에 대한 사항들을 좀 쉽게 풀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지털 혁신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 좀 드리고요. 거기에 맞춰서 KT 클라우드가 DX 추진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는지에 대한 부분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요즘에 가장 큰 화두가 되는 단어가 DX라는 단어입니다. 이 정확한 의미로 DX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이야기를 하는데, 단순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만 이야기를 하게 되면 DT라고 그러는데, 왜 DX라고 되냐면 for all everything이라는 단어를 쓰기 때문에 DX라고 표현을 지금 하고 있죠. DX의 특성을 보게 되면 전통적으로 사업들을 영위할 때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는 영역에다가 디지털 기술이 접목을 하게 되면서 크게 보면 세 가지 관점에서 어프로치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객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가지고 고객의 경험을 혁신하는 데 포커스를 맞추는 것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자사에서 운영하는 그 운영과 관리 프로세스의 혁신을 가져가는 부분. 세 번째는 아예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하는 영역으로 세 가지 영역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가장 그 중에 첫 번째 이제 고객의 경험 혁신은 뭐 잘 아시겠지만, 스타벅스에 가시면 요즘에는 그 스타벅스 가서 주문을 하시는 게 옛날처럼 가서 오프라인으로 주문하고 받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지금 사실 젊은 친구들 보게 되면 모바일 앱을 통해 가지고 미리 주문을 선결제를 해놓고 나중에 가서 주문을 가져오는 그런 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큰 고객이 참여하는 형태의 그 디지털 혁신을 만든 거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사실 DX의 가장 큰 관점인데, 자사에서 운영하고 관리하는 영역들이 굉장히 나중에 부담이 됩니다. 운영 비용도 부담이 되고, 그런 것들을 최적화하는 부분에 포커스가 맞춰진 게 DX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UPS 사례를 들 수가 있는데, UPS는 배송 추적에 대한 것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 트럭들한테 센서를 부착을 해놓고 분석을 통해 가지고 최적의 루트를 찾아내는 것들을 하고 있죠. 그렇게 되면 운영 비용, 즉 물류 비용의 감소를 가져올 수 있어서 최적화를 이뤄내는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아예 새로운 영역의 모델 혁신을 볼 수가 있는데, 평안보험이라고 이제 중국의 보험사가 있는데, 평안보험 같은 경우는 예전에 콜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콜센터 운영 인력들이 있었는데, 이를 AI를 전격 도입을 해가지고 AI 기반에서 수리비 같은 경우는 자동 견적이 나가게끔 만들어주는 아예 새로운 영역을 창출한 형태의 모델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와 맞춰가지고 국내에서도 DX의 추진 사례는 상당히 이제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조 완성차의 영역에서도 빅데이터 기반의 고객에게 맞춤형 추천을 마케팅을 해주는 플랫폼들을 만들어내고 있고, 금융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AI를 도입을 하면서 계약 심사나 컨설팅을 지원을 해주는 영역들, 의료가 좀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의료 쪽에서도 머신러닝 기반에서 메디컬 이미지 분석 등을 해주는 것들이 있죠. 비견한 사례로 지금 최근에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들이, 어떤 CT를 찍어가지고 폐암을 분석하는 사례들을 실제 이제 비교 분석을 했던 사례가 있는데, 전문 의사들이 그 폐암을 분석하는 패턴이 91%가 나왔다 그러면은 AI가 특정 패턴을 분류 정확도에 나타나는 것들이 97%로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나중에 뭐 의사가 없어질 것이냐, 그렇지는 않겠지만 굉장히 많은 부분에 이런 것들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 회사에서 작년도 말에 저희 회사 내부 고객들 350 고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2020년도에 DX를 하게 되면 어떤 기술들을 도입을 하겠냐. 거기에 단연 압도적으로 많은 게 클라우드, AI, 빅데이터, 모바일, 이런 것들이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것들이 DX를 견인한 요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전에 DX를 얘기를 할 때 가장 기반이 되는 얘기들을 많이 화두가 되고 많이 회자가 되는 그 기술들이 AI였죠. 물론 그 베이직한 환경 속에는 인프라로 클라우드를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빅데이터는 같이 따라오는 영역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그 저희가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도입을 했던 5G까지 계속 얘기가 되고 있고, 그것들이 AI를 통해서 DX가 완성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흔히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고 있는 와중에 올 초에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코비드가 발생을 했죠. 코로나가 지금 이 사회에 미치고 있는 영향 자체가 굉장히 크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도 충격의 직면도 하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여러 가지 변화를 초래하고 있는 것들이 현실이고요. 그렇게 해서 국내 같은 경우는 크게 보면 두 가지 영역에서 변화 방향이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민간 영역 쪽에서는
어쨌든 회사들은 운용을 해야 되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비대면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증대를 지금 하고 있고, 실제로 지금 대기업들 중심, 그다음 중소기업들, 그다음 벤처까지 지금은 재택근무에 대한 부분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들이 현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정부에선 한국판 뉴딜로 코로나 위기를 극복을 하겠다라는 선언을 하고 굉장히 활성화를 시켜가고 있는 단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판 뉴딜의 추진 방향을 보게 되면 비전은 선도 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으로 대전환을 하자라는 기치를 걸고 있고요. 크게 보면 세 가지의 정책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DNA 생태계를 강화하고 교육 인프라 디지털 전환하는 등의 디지털 뉴딜 정책, 그다음에 경제 기반의 친환경 저탄소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는 그린 뉴딜 정책, 그다음에 고용사회 안전망이나 사람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는 안전망 강화에 대한 부분으로 세 가지 큰 축으로 끌고 가고 있는데, 그중에 가장 큰 것이 디지털 뉴딜 정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년 추경 산업을 저희가 분석을 좀 해봤더니 20년 하반기 현재 3차 추경이 한 5.1조 원이 지금 배정이 돼 있고요. 그중에 ICT 영역이 1.9조 원. 상당히 사실은 그 20년 하반기 사업에 이 정도 비용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그 사항들이 반영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클라우드 관련 산업의 비중이 약 20%를 차지하는 굉장히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KT에서는 디지털 뉴딜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지금 대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사에서 TF를 만들어서 현재 디지털 뉴딜 정책을 지원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KT 같은 경우는 국내 최대 5G 유무선 네트워크의 인프라를 보유를 하고 있고, IT 인프라 면에서는 국내 최대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IDC는 국내 13개소의 IDC를 가지고 있고,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15개 존을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전체적인 IT 인프라 네트워크 기반 하에 디지털 혁신의 가장 필수적인 AI, 빅데이터 등의 신기술을 플랫폼 서비스로 제공하는 것을 기치로 걸고 있고요. 거기에 각종 영역별 제조나 의료, 교육, 물류 등의 업종 특화 솔루션을 제공을 함으로써 KT 전사의 모든 ICT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디지털 뉴딜 정책을 하는 것 중에 KT가 전사에서 대응하고 있는 것들이 약 한 71종으로 지금 처음부터 태핑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런 와중에 현재까지 끌고 온 것들을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들이 합리화되는 부분들도 있고 변경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현재는 약 50여 종을 대응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전체 사업 중에서 KT 클라우드가 참여하는 사업은 총 14개로서 전체 서비스 포지션 중에서는 20%의 포지션을 현재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핵심 산업을 육성하는 면이 있는데, 그건 대부분이 나이파나 니파 플래그십 프로젝트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저희가 KT가 수주를 해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기부 주관하에 주로 보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비대면이나 언택트형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바우처 사업에도 같이 참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주로 이제 그런 것들을 확충시켜 줄 수 있는 인프라 구축 사업에도 같이 참여하면서 KT는 여기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KT 클라우드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뭐 이것도 비슷한 얘기긴 하지만 코비드 이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게 AI였습니다. AI 이거에 의해서 모든 사업들이 벌어질 것이다. 그래서 금융도 그렇고 의료, 제조, 소매, 물류 이런 쪽들에 AI가 접목이 되면서 새로운 사업의 영역들이 창출될 것이라 보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AI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도 따라붙어야 되고 머신러닝도 따라붙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클라우드 기반하에 돌아갈 것이라고 이제 보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 와중에 언택트에 대한 부분들이 강조가 됐고, 비대면 온라인 비즈니스 가속화는 당연히 이루어지면서 원격 근무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되고 있고요. 학생들 대상으로 하고 있는 온라인 강의들도 계속적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에 또 발맞춰 가지고 재택근무도 중요하지만 사실 격리되는 환경이 되다 보니까 홈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부각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보면 DX의 가속화를 유발시키고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고요. AI나 비대면 서비스가 확대가 되게 되면 결국 기업들의 DT를 가속화할 수 있는 트리거 역할을 가져가고 있는 거고, 그런 모든 것들의 중심에는 클라우드로 된 부분들이 받쳐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에브리띵 온 클라우드라는 얘기로 귀결이 된 것 같습니다. KT의 그 실적면을 좀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작년도 19년도 저희가 IR자로 발표드렸던 사항을 보시게 되면 KT는 전통적으로 B2C를 하는 기업이었습니다. 유무선 네트워크, 그다음에
모바일이나 그런 것도 같이 결합해서 나오는 모델이 가장 크고 그 매출의 당연히 82%가 B2C 서비스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KT가 그전에도 B2B 서비스에서 18%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지속 성장을 지금 하고 있는 거를 저희도 느끼고 있고 시장에서 많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올해 그 상반기 IR 발표 자료를 잠깐 보시게 되면은 저희가 차지하고 있는 B2B 영역을 봤더니 기업 회선 솔루션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과 그 위에 AI DX라고 표현한 부분들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이런 것들을 총망라한 내부의 플랫폼형 서비스입니다. 그런 것들이 전년도 상반기에 벌어지는 것 대비 올 상반기가 22% 성장하게 가는 것들을 볼 수 있고 아마 이런 가속 성장하는 부분들은 저희 KT가 플랫폼형 사업자로서 진행을 하면서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장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AI DX라고 포지셔닝 한 것 중에 거의 절반 이상의 매출이 사실은 저희 KT 클라우드에 나오고 있는데 오늘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는 사항들은 KT 클라우드에 대한 부분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이 그 KT가 클라우드를 한다라는 거에 굉장히 좀 의구심을 품으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KT는 2011년도에 글로벌하게도 굉장히 빠르게 클라우드 서비스를 런칭을 했었어요. 국내에서는 당연히 최초로 이제 런칭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IDC라는 사업의 영역만 있었던 상황인데 KT에서는 천안에 아예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라는 전용의 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11월 달에 2011년 3월 달에 유클라우드 기지라는 이름으로 런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보면 이제 KT는 아마존 팔로워의 역할로서 충실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외 영업을 통한 클라우드를 파는 게 아니고 AWS처럼 온라인 판매에 집중을 하면서 알아서 찾아와서 쓸 수 있는 서비스를 그때 런칭을 했었습니다. 그게 이제 흔히 말하는 퍼블릭 클라우드라고 하는 영역으로 이제 집중을 했었고요. 그렇게 천안 CDC를 중심으로 김해 그다음에 엔터프라이즈, 맞춤형 목동 존까지 연결 넓히면서 계속 진행을 해 왔었던 거고요. 그 당시에 재밌는 얘기는 그 KT가 서비스를 출시를 하게 되면서 그 당시에 통신 사업자들도 같이 2012년, 13년도에 클라우드 서비스 런칭을 같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획기적으로 좀 이렇게 변화가 클라우드 입장에서 오게 된 거는 2015년, 16년도입니다. 2016년도에 AWS가 국내 존으로 들어오면서 그때부터 굉장히 좀 클라우드에 대한 부분이 많이 변혁을 했던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 당시에 AWS가 이제 국내 진입을 하면서 여러 가지 변화 방향을 겪기도 했었는데요. 그거에 대비해서 저희가 2015년 8월 달에 천안에다가 거버먼트 클라우드라 그래서 정부에 있는 공공기관들을 받을 수 있는 전용의 클라우드를 만들었고 2016년도에 처음으로 거버먼트 클라우드에 대한 부분을 인증 1호 사업자로서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도에 AWS가 국내에 들어오면서 그 당시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국내 다른 통신 사업자의 클라우드는 사실상 서비스를 접는 길로 갔던 것도 현실이고요. 거기서 이제 KT가 가야 될 길을 어디로 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직면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KT가 그 당시 전략을 선택했던 부분들이 한쪽 영역 퍼블릭 클라우드만을 가는 길이 아니고 하이브리드란 영역으로 가자. 그래서 결국 업종 특화형으로 갈 수밖에 없다. 공공에 집중하고 금융에 집중하는 영역으로 가고 엔터프라이즈 대기업들 중심의 클라우드로 저희가 선언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생존을 좀 영위할 수 있는 걸로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AWS가 들어오고 뭐 아시는 것처럼 MS도 들어오고 구글도 들어오고 뭐 최근에 오라클도 들어오고 여러 사업자가 들어오면서 굉장히 난립하는 사업으로 지금 되어 있죠. 클라우드가 지금 굉장히 국내에서는 핫한 단어로 클라우드가 지금 진행을 합니다. 당연히 뭐 AWS나 MS에 비해서 KT 클라우드가 뭐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느냐?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규모의 경제를 이루고 있는 사업자이고 저희는 이제 국내에서 이런 사업들을 영위하면서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에 대해 초점을 좀 맞추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행스럽게도 2017년, 18년 들어오면서 국내에서 통신 사업자들이 놨던 클라우드 시장에 대해서 인터넷 기업들, 전통적인 인터넷을 했던 기업들이 클라우드 사업으로 들어오는 또 그런 어떻게 국내 사업자들이 활성화되는 계기도 같이 가져왔습니다. 대표적으로 보시게 되면 뭐 잘 아시는 네이버, NHN엔터 이런 기업들이 들어오고 최근에 카카오도 클라우드를 하겠다라고 이제 진입을 하면서 그런 영역들이 같이 국내 산업의 생태계를 클 수 있게끔 만들어진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큰 계기는 원래 금융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금융 쪽에서 클라우드를 쓴다라는 건 굉장히 좀 어려운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
클라우드를 쓸 수는 있지만 개인정보에 대한 것들을 해결을 해라라는 게 법규로 나와 있어서 그때 KT가 선택했던 게 뭐냐면 네트워크하고 인프라를 한 회사에 독립적으로 만들어준 클라우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FSDC라는 걸 만들었는데 독립 전용존을 만들어서 클라우드를 금융 쪽을 받아들였고 2019년도에는 그런 것들을 금융에서 아예 다 풀었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금융도 클라우드를 본격적으로 퍼블릭 클라우드 쓸 수 있는 시대는 도입을 하고 있는 단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KT 클라우드는 인프라 면에서는 국내 최대를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IDC는 아까 15개의 IDC 갖고 있지만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면에서도 CDC가 6개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핫하게 얘기되고 있는 5G 엣지에 대한 부분도 해외하고 서부산에 2개 엣지 클라우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15개 존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미국의 LA에도 하나의 존으로서 운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KT 클라우드 서비스 포트폴리오에 대해서는 간단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퍼블릭 클라우드를 하고 있는 거 이외에 업종 중심의 클라우드를 가겠다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공공 쪽에 특히 이제 국내 1호의 CSAP 인증 획득을 하면서 공공기관들을 저희가 수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2016년도부터 현재까지 공공에서 나온 퍼블릭 물량들의 70%는 KT가 다 점유를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금융 같은 경우도 이전에 2017년도부터 맞춤형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2019년도에 보안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퍼블릭도 쓸 수 있게끔 만들었는데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독립 존을 만들면서 진행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 전문 컨설팅까지 같이 제공을 하면서 금융 클라우드에 대한 확산을 같이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들 중심으로 많이 쓸 수 있는 기업 전용 클라우드 여기는 특히 보안을 많이 강조를 해서 보안 서비스를 많이 고객의 요구사항에 맞춰서 집어넣은 서비스가 있고요. 5G가 도입을 하면서 센트럴 중심의 클라우드만 제공을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서비스의 인프라스트럭처를 엣지까지 전화국까지 내려가지고 제공해 주는 거를 해외하고 서부산에 제공하는 서비스를 엣지 클라우드를 만들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휴 클라우드를 계속 활성화를 시키고 있고요. 특히 맨 밑바닥에 있는 이제 KT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라고 하는 부분들인데요. 단순 클라우드만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는 게 아니고 고객사가 가지고 있는 온프레미스형 전산실에 있는 것들과 KT 클라우드를 같이 연계시켜서 갈 수 있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까지 제공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전체 고객에 대한 부분인데요. 뭐 고객들이 자기 본인들이 이렇게 어나운스 되는 걸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전체 한 7천여 개 고객들을 저희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거는 AWS는 AWS가 고객을 홍보를 하는 게 아니고 고객이 나는 AWS를 썼다라고 좀 많이 이야기를 하는 건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시장에서 이미지가 고객들이 나는 AWS를 써서 클라우드를 합니다라고 하는 거를 그 이노베이션의 어떤 혁신의 이미지로 좀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저희 국내 사업자들이 한계일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은 이렇게 저희가 어나운스 하지 않으면 잘 나오지 않는 뭐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그 서울시에서 혹시 그 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공공 따릉이라 그러죠. 공공 자전거. 그 따릉에도 저희 KT 클라우드, G 클라우드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엔터프라이즈 쪽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게 여러분들 뭐 삼성 폰 쓰시면 뭐 페이 있으시잖아요. 그 S사의 페이, S사의 페이도 저희 클라우드를 써가지고 메인 시스템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보면 7천 고객 정도가 저희 거 쓰고 있는데 사실 굉장히 많죠. 7천 고객이 쓰고 있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크지만 이런 것들이 10년간 유지를 해오고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운영 역량에 대한 향상, 그다음에 이들을 통해서 저희가 계속 성장을 할 수 있는 배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자랑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클라우드 사업자들은 클라우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가 수반되는 데이터 센터에 입점을 해야 됩니다. 그걸 흔히 말해서 코로케이션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던 A사나 뭐 글로벌 M사들이 국내에 들어오게 되면 어디를 찾아가야 되냐면 통신사에 찾아와 가지고 IDC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게 뭐 저희 회사일 수도 있고 뭐 다른 IDC 제공해 줄 수 있는 회사들일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사실상 이제 코로케이션을 하기 위한 원가가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거를 저희 같은 회사들이 IDC를 공급하고 있는 회사들이 받아내고 그거 위에 서비스를 올려가지고 다른 고객들한테 제공하는 것이 클라우드 서비스거든요. 그럼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은 어쩔 수 없이 국내 사업자든 국외 사업자든 통신사의 IDC에 입점을 해가지고 서비스를 해야 되는 그런 형상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국내의 통신 사업자들은 IDC는 또 갖고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회사들도 예전에는 분명히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을 했는데 다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내려놨죠. 서비스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 클라우드 서비스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ABC 플랫폼들,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플랫폼들을 공급을 하려고 그러면 자사에 새로 또 만들어야 되는 형상을 하든지 아니면 글로벌에 있는 CSP사들을 결합을 해가지고 뭔가 서비스를 내놔야 돼요. 그게 대표적으로 요즘 5G 때문에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S모 통신사에서 AWS의 어떤 서비스랑 웨이브랭스라는 서비스를 결합해서 뭐 어디다가 하이닉스 어디다가 설치하겠다. 그런 것들이 괜히 나온 것들이 아니거든요. 결국 엣지 통신사 입장에서는 5G를 가지고 있는데 클라우드가 없다 보니까 엣지 솔루션을 제공해 줄 수 있는 클라우드 사업자랑 결합해서 나가는 모델. 그다음에 클라우드 사업자 입장에서는 데이터 센터가 없으니까 데이터 센터 입점을 해서 나가는 모델. 결국 그게 이제 둘이 결합하면 시너지가 날 수도 있는 얘기가 되지만 반대로 말하면 차지해야 되는 이슈가 있죠. 근데 KT는 국내에서 클라우드하고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까지 통합으로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사업자입니다. 현재. 글로벌하게도 보면 사실 이렇게 전체를 제공하고 있는 사업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보면 중국의 차이나텔레콤 정도, 나머지는 다 지금 말씀드린 한쪽 영역이 빈 영역으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장점으로 될 수 있는 건 어떤 게 있냐면 가장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그 고객 입장에선 인프라를 여러 가지 계속 확충을 해 나가야 되고 네트워크까지 같이 써야 되다 보는데 비용 최적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가장 화두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KT 쪽에서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인프라를 많이 쓰시는 분들이 트래픽까지 많이 네트워크를 많이 쓰는 상황이 오게 되면 한쪽 영역을 저희는 할인을 해드리는 정책을 드리죠. 결국 이제 고객의 비용 최적화를 지원해주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IDC 입점되어 있는 고객들이 요즘 또 클라우드를 많이 씁니다. 그러면 두 가지를 같이 쓰는 모델이 나올 수 있고 또 하나 더 가서 내 내부의 전산실에서까지 쓰게 되면 세 군데의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있으면서 서비스를 공급하는 기업들도 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이브리드나 멀티 클라우드 관점에서 어떻게 지원해 줄 거냐도 공급자 입장에서 굉장히 고민거리 중에 하나고 서비스를 공급받는 기업들 입장에서도 그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를 저희는 KT는 완벽히 지원이 가능하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클라우드 IDC 네트워크의 통합 운영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엔드투엔드로 서비스를 공급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5G 서비스를 통해서 뭔가를 한다는 이야기 많이 하고 있지만 뭐 최근에 신문 기사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과연 5G가 우리 국민들한테 어떻게 체감을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B2B형 5G 서비스를 해외하고 서부사는 저희가 만들어 오면서 서비스 모델을 계속적으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 체감형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KT 내부에 대한 상황이 외부로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KT 기업이 뭐 아시겠지만 나름 회사 규모가 상당히 좀 큽니다. 저희도 자회사까지 포함하면 약 46개사까지 가지고 있는 그룹이거든요. 근데 그 내부에도 많은 전산 시스템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유무선의 고객들 다 합쳐가지고 있는 DB만 해도 뭐 전체적으로 합치면은 몇 천만 의 DB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큰 인프라 스트럭처 규모를 가져야 되는 사업자입니다. 저희가 2011년도에 사업을 했지만 대외 사업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내부에 있는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 좀 소홀했던 건 사실했던 것 같아요. 근데 2017년도에 회사 내부적으로 클라우드 퍼스트 정책을 제가 내부적으로 펼쳤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퍼스트 정책에 의해서 신규로 서비스 도입하는 것들은 무조건 클라우드를 통해서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이 있고 그런 서비스들이 굉장히 큰 서비스가 많습니다. KT는 큰 서비스를 클라우드 퍼스트 정책에 의해서 쭉 끌고 오다가 2019년도에는 클라우드 머스트 정책을 내놨습니다. 아예 모든 것들은 이유를 불문하고 클라우드로 만들어라. 거기서 나오는 창출되는 어떤 새로운 경험치들은 대외 판매용으로 다 돌리겠다라는 선언을 했고요. 현재는 클라우드 머스트 정책이 지켜지면서 KT에서 신규로 도입하는 모든 서비스는 다 클라우드로 진행을 합니다. 잘 아시는 기가진이 서비스 있죠. 그런 것들도 다 클라우드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KT 내부에 있는 것 중에서 437종이 지금 현재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공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이점이 있는 게 저희가 여의도에 그 미디어 센터라고 있습니다. 미디어 센터를 통해서는 올레 TV 송출 등을 해주는 굉장히 큰 방송용 플랫폼이 좀 있었는데 거기가 약 한 베어메탈 기준으로 한 459대 정도 규모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었죠. 계속적으로 그런 것들을 무중단을 통해서 클라우드로 다
전환시킨 것도 가장 큰 경험치가 될 것 같습니다. 그걸 이제 흔히 말해서 마이그레이션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마이그레이션을 무중단을 통해서 했다는 것도 가장 저희가 큰 경험치로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규 사내 서비스 100% 수용하는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그런 경험치가 다 합치게 되면 대외 판매용에서도 저희가 안정적인 운용이나 신규 서비스 개발할 때 도움치를 드릴 수 있을 거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KT 디지털 혁신 방향성입니다. 저희는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디지털 뉴딜 정책에 대해서는 KT 전사에서 지금 대응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대응하고 있는 기치가 이번에 저희 대표님께서 새로 취임하시면서 내건 기치가 비전이 국민 기업으로서의 기여하는 바를 말씀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런 것들이 디지털 뉴딜 정책에서 지금 비전화되고 있는 혁신을 선도하고 위기를 극복하는 데 기여하는 부분하고 많이 매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추진 전략은 공공금융의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고 산업별 디지털 혁신의 생태계를 조성하고 프라이빗 클라우드나 마이그레이션 확대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그런 것들을 담을 수 있는 DX 플랫폼을 만들어내서 결과적으로 전 산업의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고 위기를 극복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중에 첫 번째로 공공금융의 디지털 혁신 선도입니다. 아까 잠깐 계속 말씀드렸지만 공공 쪽은 저희가 2015년도에 거버먼트 클라우드를 출시하고 16년도에 CSAP, 즉 정부나 지자체 기관들한테 공공기관을 수용할 수 있는 인증 제도를 저희가 최초로 획득을 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국내 최다의 고객사를 현재 확보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일반 퍼블릭형 클라우드로 넘어오는 그러니까 서버, 그들의 인프라의 일부를 그냥 클라우드로 담는 거 이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것들 벌어지는 것들의 핵심에는 디지털 한국판 뉴딜을 통해서 같이 벌어지고 있는 사항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뒤에서 제가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융 쪽도 17년도 말씀드렸던 FSDC를 통해서 일본 독립된 클라우드로서 고객들을 받아왔다면 19년도부터는 전용 존을 구축을 해서 아예 공공기관들이 퍼블릭형 서비스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끌고 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한 50고객 정도 들어와 있는데요. 하나은행도 있고 그다음에 부산은행, 제로페이 등등등의 서비스를 현재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앞으로는 더욱더 가속화될 것들은 마이데이터 시대가 지금 본격 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디지털 금융 혁신에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을 거라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공 쪽에 도입을 되고 있고 민간 쪽에 같이 활용될 내용이지만 다스 서비스를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스가 데스크탑 애저 서비스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가상화 PC라고 흔히 얘기를 합니다. 제가 노트북을 들고 다니지 않고 그다음에 집에 있는 PC를 통해서 원격 있는 PC를 접속을 하면 회사 환경하고 그대로 만들어주는 서비스를 데스크탑 애저 서비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KT는 그간에 이제 이런 것들이 망분리 시장 쪽에서 도입을 많이 했었는데 압도적인 1위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금융권에서 2016년, 17년도에 망분리 시장 도입, 망분리에 대한 의무 조건이 규정이 되면서 의무적으로 이제 도입을 했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한 70%를 KT가 구축을 해줬던 그런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공공기관에 그런 다스 서비스를 제공한 거는 우정사업본부에서 전체 시스템들을 현재 KT가 제공해주는 다스 서비스를 통해서 공급을 현재 받고 있습니다. 공공과 민간 영역에서 KT가 다스 서비스에는 굉장히 많은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다스들이 두 가지 관점에서 변화 방향을 좀 가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공공 쪽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이 그전에는 공공의 다스 같은 경우에도 나만을 위한, 그러니까 결국 데스크탑 애저 서비스는 우정사업본부 사례를 말씀드리면 우정사업부만을 위한 별도의 시스템을 통해서 공급받기를 원했던 것들이 이제는 그런 보안 요건들이 좀 해제를 되고 있는 것들이 사실이고요. 두 번째는 정부에선 윈도우 정책에 반해서 너무 윈도우 쪽에서 많은 라이선스 피를 가져가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리눅스, 결국 개방용 OS에 대한 정책들을 굉장히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행안부 중심으로 그런 것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 리눅스 OS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많은 요구사항들로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KT에서는 공공 망분리 다스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지금 팔로우를 지금 하고 있고요. 우정사업본부 성공 사례를 확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행안부에선 다스의 시범 사업의 RSP를 지금 벌이고 있는데 그런 것들 RSP 참여를 하면서 내년도에 벌어질 행안부의 다스 시장에 대한 부분을 공격적으로 좀 같이 가져가려고 하고 있고, 키사에서는 다스 인증제를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인증제에 대한 확보를 같이 진행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 쪽에서 이제 벌어지는 그 닷새에 대한 영역들은 크게 보면 두 가지일 것 같습니다. 재택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부분들이 하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콜센터에서 방금 말씀드린 뭐 재택과 유사한 형태의 것들이 요구사항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쪽에서 저희가 대응하고 있는 전략은 재택과 업무용 다스를 같이 제공할 수 있는 금융권의 재택근무 콜센터의 전용 서비스로서 현재 POC를 현재 진행을 하고 내년도부터는 본격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에 대한 부분인데요. 고객사에서는 초반에는 대형 고객사들은 대부분이 어떻게 보면 전산센터를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금융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전산센터가 별도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산센터에 프라이빗 클라우드로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자체적으로 꾸며놓은 건 사실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갑자기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 때 버스트하게 벌어진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추세로 보게 되면 전산센터에는 구축형 클라우드를 만들어 놓고 버스트하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을 대비해서 퍼블릭 클라우드 사업자를 하나 선정을 해놓고 그 두 개를 묶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전략을 현재 추진을 좀 하고 있고요. 또 거기에 맞춰가지고 어떤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퍼블릭 클라우드를 쓰고 있는데 하나의 퍼블릭 클라우드 사업자, 뭐 예를 들면 저희 KT 하나로 만족을 못하겠다. 왜냐하면 불안한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다른 클라우드 사업자까지 붙여서 두 개를 같이 쓰는 멀티 클라우드라고 하는 영역을 계속적으로 이제 만들어내고 있고 아마 이런 하이브리드나 멀티 클라우드 관점은 아마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훨씬 더 공격적으로 벌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가진 고민거리가 좀 많이 있는 게 뭐냐면 멀티 클라우드 관점에서는 서로 다른 클라우드를 어떻게 연결을 할 것인가. 결국 연결성이 없으면 서비스를 쓸 수가 없거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렇게 다양하게 분산되는 자원들을 고객 관점에서는 어떻게 내가 관리를 할 수 있는가. 운영 매니지먼트에 대한 효율성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개발을 결국 해야 되는데 그 개발을 하려고 그러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 소스된 형상 관리나 배포 관리를 어떻게 만들어 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상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많은 고민을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특히 그 중에서 서로 다른 클라우드 연결하는 부분들은 저희 회사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통신회사잖아요. 결국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고 그 네트워크를 연결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저희가 이미 내부에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타사에서는 이런 것들을 연결해서 쓸 수 있는 것들을 전용회선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 주는 것들을 KT에서는 커넥터 허브라는 것들을 만들어서 기존의 전용회선보다 훨씬 더 고품질의 안정적인 서비스를 좀 출시했는데 그런 것들이 기존 전용회선보다 요금은 한 4분의 1 수준으로서 공급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분산된 자원에 대한 그 관리하는 부분들은 클라우드나 IDC 그다음에 고객사까지 묶는 부분들을 통합 운영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저희가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다가 추가로 네트워크, 결국 전용회선까지 같이 관리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로 같이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상 관리 면에서는 원클릭 기반 하에 개발을 할 수 있고 배포 환경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만들었고 그런 것들을 지속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에 있습니다. 금융 쪽에서는 데이터 3법이 통과되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그중에 이제 가장 그래도 활성화되고 있는 건 마이데이터 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공공 쪽에서도 활성화를 좀 기획을 하고 있고 다양한 각도의 시도들은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당장 이제 눈에 보이는 거는 금융 쪽의 마이데이터 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데이터를 하려고 하는 기업들, 즉 뭐 제1금융권, 제2금융권, 그다음 핀테크 기업들 대상으로 저희가 8월 달에 금융 클라우드 마이데이터 패키지를 내놨습니다. 그 세부 내용에 보시게 되면 FSDC 같은 인프라 전용 인프라 아니면 금융 전용 조언을 통해서 퍼블릭하게 쓸 수 있는 인프라 그런 것들을 셀렉트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거기 위에 저희가 지금 그 웹캐시 그룹의 그 쿠콘이라는 회사하고 제휴관계 협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 오픈 API 플랫폼을 같이 공급을 하고 거기에 필수로 따라갈 수 있는 것들이 빅데이터 플랫폼이 있는데 하둡 베이스의 플랫폼도 저희 내부에 갖고 있지만 뒤에 설명드릴 비정형 데이터를 분석을 할 수 있는 스파크 기반의 데이터 레이크 같은 빅데이터 플랫폼까지 공급을 하는 걸로 그렇게 상품화를 패키지를 만들어냈습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것들을 상품화 준다라고 될 것들이 아니고 금융보안 컨설팅을 같이 제공을 함으로써 마이데이터 사업이 어떻게 이용을 할 수 있는지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이 마이데이터 사업자한테 어떻게 갈 수 있는지까지 공급을 하면서 상품을 해놨는데요. 최근에 그 상품 패키지가 8월 달에 나가고 기사화가 되면서 9월 달부터 지금 저희가 지금 태핑해서 지금 그 컨설팅을 지금 하고 있는 게 한 17종에 대해서 지금 현재 컨설팅을 하고 있고 조만간에 가시적인 성과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별로 디지털 생태계 혁신은 지속적으로 팔로우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업종 중에서 가장 많은 영역을 차지하는 게 사실 제조입니다. 근데 이제 제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늦지요. 인프라의 어떤 새로운 리뉴얼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늦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많은 업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늦은 것들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상당히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KT가 기존에 있는 솔루션 대비해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는 부분들은 큰 제조 영역에 있는 사업자랑 결합을 해서, 그게 이제 저희한테는 현대중공업 쪽인데 현대중공업이랑 같이 결합을 해서 큰 프로젝트를 이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큰 프로젝트 기반의 어떤 성공 모델 레퍼런스가 나오면 그런 것들을 쪼개서 좀 이렇게 좀 작은 중소기업들까지 같이 내릴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드는 데 집중을 좀 하고 있고요. 의료 영역은 현대 아산병원하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다양한 뭐 MOU도 체결하고 사업 모델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거는 결과적으로는 이제 의료 영역도 큰 기업하고 같이 뭔가를 만들어두게 되면 결국 이게 뭐 그들 영역에서도 의료 영역에서도 여러 가지 형태 모델로서 진화할 수 있게끔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조 의료 쪽에 집중을 현재 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최근에 이제 화두가 되는 교육이나 물류 쪽도 같이 쳐다보면서 영역을 만들어내는 거를 같이 끌고 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5G 서비스는 간략히 좀 설명을 좀 드리면, 기존의 클라우드를 통해서 공급하는 것과 5G를 통해서 공급하는 것에 대한 차이를 잠깐 말씀드리면, 고객이 체감을 할 때는 어떤 서비스를 쓰든 아니면 매핑을 시켜주는 것들을 땡기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뭐 비디오 스트리밍을 받는다든지 하는 것들이 올 때는 결과적으로 센트럴에 있는 어떤 집중화된 데이터 센터에 있는 거에서 컨텐츠를 다운로드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간단한 다운로딩을 받는 그런 어떤 작은 파일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인터넷 환경이 워낙 좋기 때문에 큰 영향도는 없거든요. 근데 이게 사이즈가 커졌다고 생각을 해보시고 많은 사람이 이것들을 다운로드 한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중간에 있는 파이프라인들, 이 선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는 것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또 뭐 이 파이프를 넓히면 또 되니까 상관이 없지 않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있지만 이 파이프라인이 넓은 데다가 큰 컨텐츠를 딜리버리 시켜주면 이 딜리버리 시켜주는 사업자한테 고객들은 뭘 내야 되냐면 돈을 내야 됩니다. 그만큼의 큰 파일을 다운로드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니까.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게 5G의 엣지 클라우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센트럴 클라우드라고 하는 어떤 중앙 집중형 클라우드는 별도로 있고, 자주 다운로드를 해줄 수 있는 것들은 고객한테 가장 가까운 쪽에다가 만들어 주는 거죠. KT로 보면 뭐 전화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전화국에 어떤 스토리지나 서버를 만들어 놓고 고객이 필요로 하고 있는 것들을 직접적으로 거기서 쏴주는 형태가 되면 큰 파일들도 바로바로 보낼 수 있는, 거기에 5G까지 같이 붙여서 갈 수 있는 형상의 모델이 탄생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쓸 수 있는 게 크게 보면 이제 뭐 사업 적용 사례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스마트 팩토리 쪽에서는 그 공장 쪽에 있는 다양한 형상에 있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바로바로 그 스마트 팩토리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모델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애 응급의료 같은 경우에는 구급 환자를 탔는데 그것들이 5G랑 연결이 된다 그러면 구급 환자가 상태 정보에 대한 것들을 찍은 사진을 같이 실시간으로 올려 보내주고 그에 대한 결과치를 받는다든지, 그런 것들이 같이 만들어지게 되면 클라우드 기반의 AI 응급의료 시스템을 만들어준다, 이런 형상으로서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요. 저희도 원래는 KT가 이아스 중심에 있는 사업들을 많이 하고, 그 위에 뭐 뒤에 잠깐 말씀 파스 영역들도 하지만 사스 영역 그동안 좀 많이 안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이후로 많은 비대면 오류는 패키지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고,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뭐 MS 팀즈도 있고 시스코 웹엑스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지만, 중소기업들이 쓸 만한 솔루션, 저가형 솔루션이 사실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같은 형상의 협업 툴과 화상 회의와 문서 중앙화까지 결합한 KT 웍스라는 서비스를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 조만간 출시를 할 예정이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렴하게 그렇지만 기능적으로는 프리미엄 기능을 쓸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들을 같이 만들어가면서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를 진행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있는데, 가트너 쪽에서는 이아스, 파스, 사스의 영역들도 시장 속에서 굉장히 많은 가치를 끌고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그 중에서 마이그레이션에 해당되는 것들도 큰 시장을 견인하는 어떤 동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역들도 같이 저희가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뭐 차주 정도 공고가 나올 것 같은데
K의 공공기관 쪽에 지방재정 시스템이 지금 구축하는 어떤 RFP가 지금 뜨려고 하고 있는데 저희가 KT가 거기에 지금까지 운영 노하우를 포함해서 참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뭐 이것도 조만간에 기사로 나오겠지만 전체 금융 시스템 중에서 모든 전산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전환하겠다 발표한 회사는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근데 최근에 그거를 KT가 어떤 S증권 쪽에 수주를 해서 지금 계약 직전 단계에 있고요. 여기는 홈 트레이딩 시스템도 클라우드 전환하겠다고 선언을 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DX 플랫폼은 조금 어려운 얘기긴 한데 저희가 그 흔히 말하는 AI를 할 수 있는 개발 도구, 그다음에 빅데이터 솔루션을 공급해주는 어떤 파스형 도구, 그다음에 IoT를 제공해주는 도구,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담을 수 있는 컨테이너, 그다음에 데브옵스 슈시라는 뭐 개발 환경 이런 것들을 저희가 준비를 올 1월 달부터 계속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것도 10월 말 정도 출시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글로벌 뭐 CSP사들은 다 있는 기능들이고요. 그간에 저희는 이제 없던 걸 새롭게 출시를 하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 차별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이런 AI, 빅데이터, 블록체인, 뭐 그다음에 그 개발 도구들까지 이런 것들은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KT가 그동안에 내부에 썼던 것들입니다. 내부에 썼기 때문에 어떤 잘못된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개선을 그동안 해왔고 그 개선된 사항들이 반영이 돼서 쉽게 쓸 수 있게끔 만들어졌던 서비스들을 저희가 외부로 판매용으로 좀 돌리는 것들을 기획을 하고 있고 그리고 조만간에 출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례를 하나 들어보면 IoT 메이커스라는 어떤 수집용 서버를 통해 가지고 실시간 디바이스랑 관리나 뭐 실시간 수집을 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을 합니다. 그러면 데이터 레이크라고 하는 내부에 있는 큰 빅데이터 처리 스토리지에다가 집어넣고 그걸 분석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학습의 정확도 향상을 위해서 AI 스튜디오를 통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계속 머신러닝을 돌리면서 정확도를 올려갑니다. 그렇게 되면 진행형 분석이 되고 진행형 분석한 내용들이 고객에게 제공되는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위에서 말씀드린 것들이 하나로 돌아가는 것들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다 유기적으로 매핑하면서 돌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게 DX 플랫폼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이렇게 좀 말씀드리다 보니까 또 어려운 얘기가 더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저희가 사실 국내 클라우드 쪽에서는 시장을 좀 개척을 해왔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그래도 국내 클라우드 인식 확산에 좀 기여를 한 부분들이 2010년도부터 저희가 해왔다고 그러면 2015년도부터는 한국형 클라우드 모델은 저희가 그래도 끌고 오지 않았나. 국내 최초로 공공 쪽에도 들어갔고 그다음에 클라우드 보안 인증도 획득하고 그다음에 금융 클라우드 출시를 하고 5G 엣지 클라우드까지 만들면서 결과적으로 글로벌 CSP사에 대응해서 한국형 모델로서 경쟁을 좀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특히 올해부터는 저희가 전 업종별 영역, 공공, 금융, 제조, 의료 쪽으로 계속 확산을 하면서 DX 혁신으로 국내 산업 발전을 좀 기여하고자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년도부터는 KT가 가고자 하는 DX 모델들은 국가가 진행하고 있는 모델에 맞춰서 국가의 산업 발전을 같이 견인하기도 하고 어떨 땐 지원하는 모델로서 같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무님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개인적으로 많은 걸 좀 공부하게 된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질문들이 몇 가지 올라와서 약속대로 수고하셨습니다. 네네. Q&A 좀 하겠습니다. 일단 뭐 여러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일단 그 한국판 뉴딜을 성공적으로 앞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시는 건 정말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통신사 중립형 이제 클라우드 그러니까 KT도 있지만 SKT, LG 플러스 다 쓸 수 있는 중립형 클라우드하고 우리 KT 전용 클라우드하고 장단점을 좀 비교해 주시면 이제 저희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이제 들으면서 그런 게 좀 궁금하셨던 것 같습니다. 한번 말씀 주십시오. 질문하셨던 분이 이제 제가 뭐 정확히 인지를 한 건지 잘 모르겠지만 중립형 클라우드라고 하는 부분은 제가 좀 인지가 좀 안 되는 부분인데요.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글로벌 CSP가 뭐 클라우드를 공급을 하면은 사실은 뭐 KT를 통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SKT나 LG 플러스 통해서 할 수 있겠죠. 그런 것 대비 KT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뭐냐로 이해를 하는 게 맞을지는 다시 한번 여쭤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맞다면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도 글로벌 사업자 대비해서 여러 가지 고민거리를 안고 있는 거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인프라스트럭처를 내부에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 그다음에 클라우드를 같이 공급을 하기 때문에 엔드투엔드로 공급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첫 번째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원가 경쟁력 입장에서는 저희가 공급하는 것들을 통해서 클라우드 사업을 하시는 거거든요. 국내 통신 사업자들의 입점에서 쓰시기 때문에 그 원가를 이제 저희한테 내는 어떻게 저가의 동침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거 대비에는 저희가 원가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 않나, 그렇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고, 부족한 부분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글로벌 사업자 대비 많이 있지만 필수 요소들은 갖추가고, 그다음에 전체를 다 하진 않겠지만 그 중에서 저희가 강점을 가져갈 수 있는 핀셋 전략들은 가져가면서 계속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잘 몰라서 아주 깊게 질문을 못 드릴 것 같은데, 저도 기회가 있어서 아마존을 본 사람은 가본 적이 있는데, 아마존 웹 서비스, 그러니까 AWS, 그때도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나와서 우리 이제 하나금융그룹에서 왔다니까 굉장히 열심히 이렇게 지원해 줬는데, 아마 저희들 그때 생각에는 아마존 클라우드를 좀 이렇게 세일즈할 목적이 가장 크지 않았었나, 이런 개인적인 경험도 갖고 있는데요. 어쨌든 아마존 웹 서비스 같은 이제 글로벌 회사들,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통신망은 없죠. 통신사는 아니지만 네. 아마존 웹 서비스가, 하지만 글로벌 뭐 가장 큰 클라우드 업체 중에 하나고, 이런 데하고 우리 KT의 클라우드를 비교해 볼 때 장단점은 또 뭐고, 글로벌 클라우드 업체들에 대한 에 비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전략으로 승부를 하겠다, 그런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사실 말씀드렸던 거랑 거의 같은 개념의 같은 내용인데요. 글로벌 사업자 대비 KT 클라우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고 하는 건 계속 지금 사실 말씀드렸던 거기 때문에 뭐 스킵을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중에 이제 추가로 좀 말씀드리면, 사례를 좀 하나 들어보면, 그 국내 사업의 좀 프로젝트 특성이, 어떤 사업을 공고가 나오게 되면 저희가 이제 어떤 제한 전략을 써가지고 수주를 하게 됩니다. 국내 쪽에서는. 그럼 수주를 하게 되면 그때 나왔던 요구 사항들이 상당히 좀 터프해요. 사실은 굉장히 좀 두리뭉실하기도 하고, 그래놓고 계약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 구체화 작업들이 들어가서 맞춤형 서비스를 요구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거기에 대해 그런 부분에 대해서 KT 같은 경우는 좀 특화돼 있지 않나. 근데 이제 글로벌 사업자들한테 그렇게 요구를 하게 되면 대응 안 하거든요. 표준화 서비스도 아니고, 그리고 왜 계약이 된 내용에 어나더를 요구를 하느냐,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내 SI 사업자가 뒤에 AWS를 가지고 SI형 서비스로 수준하는 그런 영역들로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에 대비해서는 저희가 장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점은 뭐 당연히 이제 AWS나 구글, 뭐 MS 같은 경우는 규모 경제를 이미 이뤘고, 그걸 통해서 재창출하는 형태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의 어떤 사스 파스에 대한 역량은 거의 탑 수준에 지금 있는 상황이고요. 그에 반면에 저희는 이제 DX 플랫폼을 갖춰가고 있는 형상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쟁 관계는 이아스 쪽에서는 비등한 경쟁을 갖고 있지만 사스 파스 영역에서는 감히 비교 우위에 오르지 못할 정도로 분명히 맞습니다. 다만 그런 영역들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갖춰야 될 놈 분명히 갖추고, 거기를 통해서 핀셋 전략을 통해 가지고 같이 대응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주신 김에 우리 네이버 클라우드도 있고 뭐 이제 다른 우리 이제 그 인터넷 업체들이 있는데, 그런 네이버 클라우드라든지 이런 국내 클라우드, 우리 KT도 그렇고 하고 이제 글로벌 업체들이 또 계속 들어올 거라고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게 보면 향후 좀 시장 전망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국내 클라우드 사업자가 2017년도부터 들어오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카카오 엔터프라이즈까지 이제 클라우드 사업자로 이제 등재되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굉장히 국내 사업을 해오고 있는 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고무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혼자만의 싸움을 통해서 글로벌 사업자 경쟁을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얘기고, 그리고 최근에 디지털 뉴딜 정책의 그 어떤 이면에는 국가적으로는 분명 이 산업에 대한 활성화를 국내 사업자들 중심으로 하려는 성향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KT도 그렇고 뭐 네이버 클라우드,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NHN까지 이런 사업자들이 적극 대응을 하면서 활성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계기는 분명히 존재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사업자들이 그 클 수 있는 영역은 좀 이렇게 한정적인 것도 사실이에요. 공공 쪽, 금융 쪽, 이런
어떤 캡티브 시장 쪽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컴플라이언스 시장 쪽에서는 저희가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근데 이제 무한 경쟁을 해야 되는 영역들도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영역 저희가 좀 많이 밀리긴 하지만 내실을 다지게 되면 베이직한 힘을 바탕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이런 데서도 싸움을 할 수 있는 경쟁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상무님 처음에 말씀하실 때 우리 일반 기업들은 아마존 웹 서비스를 쓰는 거를 자랑으로 이렇게 얘기한다고 할 정도로 어쨌든 글로벌 시장에서 브랜드 파워는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뭐 열심히 이렇게 잘해 주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국내 기업들에게. 다른 질문 한두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뭐 사실 저는 뭐 이쪽 전공은 아니라서 잘 모릅니다만 지금 이제 빅데이터가 잘 축적된 AI가 활성화돼야지 결국은 4차 산업이 이제 4차 산업혁명이 활성화되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시고요. 그래서 이제 언제쯤 우리나라의 이제 AI 서비스가 KT도 뭐 여러 가지 이렇게 AI 서비스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이제 집에서 뭐 KT나 SKT의 그런 AI들한테 뭐 음악 틀어줘, 뭐 영화 틀어줘 이런 얘기들 하고 그러는데 이제 조금 더 의미 있는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는 언제쯤이고 또 어떤 서비스들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저희 KT 같은 경우는 기가진이를 통해서 AI 서비스를 지금 제공하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물론 이제 고객 관점에서는 200만이라는 그 기가진이를 보유하는 가입자를 지금 현재 확보했기 때문에 거기를 통해서 뭔가 좀 인핸스하는 것들을 계속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단순히 집에 있는 TV를 통해서 음성 인식을 통한 서비스로만 국한되지 않고 최근에 뭐 아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희가 여러 호텔 쪽으로도 연동을 해가지고 기가진이를 확산시키는 것들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또 스마트 팩토리 쪽에도 결합시키는 다양한 그 이종 산업 간의 결합을 통해 가지고 서비스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다른 사업자들도 동의할 것이라 보고 있는데 아까 잠깐 말씀하셨던 그 빅데이터 활성화하고 인공지능하고 조금 좀 다르게 볼 수밖에 없는 게 그 빅데이터의 활성화하는 부분들은 결과적으로는 지금 마이데이터 사업들이 확산되면서 데이터들이 많이 쓸 수 있게끔 돼야 그런 사업들이 활성화될 것이고 지금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가 데이터는 많은데 쓸만한 데이터가 없다.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쓸 게 없다 이런 말들을 말씀 많이 하시는데 정부에서도 그런 면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뉴딜 정책에서도 데이터 라벨링이라는 쓸모 있는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가공하는 작업들에 대한 부분도 바우처 사업으로 계속 나오고 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확산 사례를 만드는 결합형 모델에 대한 바우처 사업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합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산업계에서 의미 있는 데이터들을 끄집어내고 그런 것들이 마이데이터 사업이나 뭐 데이터 3법에 의한 것들을 활성화 계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뭐 또 이제 다른 질문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이터 3법 처리로 빅데이터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을까요? 뭐 이런 사실은 저는 데이터 3법을 잘 모릅니다만 일단 저희가 질문자이기 때문에 아까 데이터 3법에 대한 설명도 해주셨는데 그걸로 과연 이제 빅데이터 산업이 활성화되겠나 이런 질문 해주셨습니다. 방금 그 질문 나올 줄 알았으면 답변 안 드릴 거 그랬어요. 그 데이터 3법이 개정이 되면서 제일 서로 이제 고민하고 있는 거죠. 정부도 고민하고 있고 여기 참여하고 있는 사업자들도 고민하고 있고 뭐 금융 쪽도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내가 가진 데이터를 다른 이종 간에 결합을 해서 뭔가 가치를 끄집어내야 되는데 그 가치를 끄집어내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의미 있는 데이터라는 걸 확인하고 연결시켜주고 또 조인시켜주는 것들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형태의 것들이 같이 벌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과제화를 통해 가지고 확산시키는 것들도 하고 있는 거고 저희 같은 사업자들도 내부적으로는 어떤 걸 통해서 가치를 끌어낼지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하는 거고 또 금융 쪽에서는 마이데이터 사업 같은 경우를 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통신용 데이터, 금융 데이터, 뭐 이용 요금에 대한 데이터 이런 것들을 결합해서 뭔가를 하려고 저희도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컨설팅을 해드리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매핑이 돼야지만 사실은 활성화가 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고 계속적으로 뭐 계속 나오는 얘기가 의미 있는 데이터를 끄집어내는 게 먼저 선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먼저 집중을 하고 여러 가지 결합 모델에 대한 것들이 같이 이제 이루어졌을 때 진정한 마이데이터의 어떤 데이터 3법에 의한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갈 길이 상당히 있다는 말씀 같고요. KT에서 잘 이렇게 선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금 데이터 양과 비례해서 이제 AI 지금 또 계속 데이터 얘기인데요.
데이터 양과 비례해서 AI와 이제 머신 러닝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데 지금 KT의 머신 러닝 이제 결국은 데이터 양이 지금 한계도 있겠으나 계속 또 AI의 지능 속도도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KT의 그 머신 러닝 수준은 어떤 수준이고 글로벌하고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 인터넷 기업들이 그러니까 디지털 플랫폼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통신사들의 AI의 그런 학습 수준을 어느 정도로 봐야 되는지 또 여쭤봤습니다. 네. 저희가 그 일반적으로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는 AI형 서비스를 뭐 기가진이 음성 인식이죠. 결국 음성 인식을 가지고 제공을 해주는데 그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것들은 결과적으로 얼마나 학습을 시켰는가에 따라서 그 결과값이 바뀝니다. 초기에 기가진을 저희가 내놨을 때 음성 인식 그 수준하고 지금의 수준 완전히 다른 레벨로 갔다는 거죠. 저희 내부에도 그런 것들을 학습시킬 수 있는 굉장한 다양한 인프라들을 구축을 해놓고 지속적으로 학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결과값들이 일주일에 3번 배포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그 정도로 학습의 단계는 계속 좀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뭐 써보시면 사실 알거든요. 그 기가진이의 뭔가를 얘기를 했을 때 그거에 대한 인식률은 거의 제가 볼 때는 저는 뭐 저희 집에서 많이 쓰고 있지만 뭐 실패 확률은 거의 없는 수준까지 오지 않았나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것들 뭐 지속 팔로우업을 좀 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산업계의 입장에서 보면 정부에서 그 나이파를 통해서 AI GPU 사업들을 작년도부터 올해까지 확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GPU 이런 그 머신러닝을 돌리기 위해서는 GPU라고 하는 별도의 인프라스트럭처가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근데 굉장히 고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기업이 이걸 사가지고 쓰기에는 부담스럽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작년도 올해 2차년도까지 해서 정부에서 돈을 대면서 이런 것들을 지원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하나의 어떤 팜을 만들어 놓고 제공을 해주지만 나중에는 이게 계속 이제 다른 수요기업들까지 확산을 시키는데 도움을 준다 그러면 국가적으로는 이제 굉장히 많은 사업자들이 그런 수준까지 올릴 수 있는 계기를 정부 주도하에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커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아까도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미중이 디지털 패권 전쟁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디지털 뉴딜을 통해서 절대 뒤지지 않는 그런 디지털의 그런 미래를 이제 KT와 많은 기업들이 이끌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너무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질의응답도 이걸로 마치고요. 오늘 이제 우리에게 너무 큰 도움이 되는 좋은 강의를 해주신 우리 김수성 상무님께 다시 한번 박수로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